오늘은 9편 도덕재판 구조 분석입니다. 사기는 왜 결국 사람을 선하게 법정에 세우는가를 같은 방식으로 깊게 확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기 비판의 거의 핵심에 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적는 책이 아니라 사건과 인물을 끝내 평가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마천 자신은 태사공자서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선군 충신사의 지사를 기록하겠다고 말하며 역사 서술이 단순 연대 정리가 아니라 인물과 행위의 의미를 판정하는 작업임을 드러냅니다. 즉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기는 결국 사람을 그는 어떤 인간이었는가라는 도덕 법정으로 끌고 가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보면 사기는 사실의 기록물인 동시에 문명적 재판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1. 도덕 재판 구조란 무엇인가? 도덕 재판 구조란 역사가 단순한 사실 나열에서 멈추지 않고 최종적으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충성과 간사함, 덕과 탐욕의 판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사기의 형식은 본기세 가열전으로 구성되지만 이 구성은 단순 분류가 아니라 독자가 인물을 비교하고 의미를 읽게 만드는 체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브릴레 연구는 사기의 형식 자체가 진실을 형성하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은 어떤 인간됨을 드러내는가? 그 결과는 하늘과 역사 앞에서 어떻게 판정되는가? 이 구조가 강해질수록 역사는 중립보고서가 아니라 윤리적 심판의 장이 됩니다. 2. 사기는 왜 사건보다 인간의 품성을 묻는가? 사기는 제도사나 연표만으로 역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장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진 자였는가를 더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것은 사마천이 단순한 객관주의자라기보다 당대의 종교적 윤리적 믿음과 결합한 방식으로 과거를 읽었다는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마이클 릴러는 사기를 개인적 천재성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신념과 의례 감각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사기의 인물들은 단순한 행위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충신인가? 어떤 이는 권력에 아첨하는가? 어떤 이는 시대를 읽는가? 어떤 이는 의리를 위해 죽는가? 어떤 이는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가? 이렇게 되면 사건은 인간 품성을 드러내는 시험장이 되고 역사는 곧 인간에 대한 신문이 됩니다. 3. 첫 번째 재판 기준 덕. 사기의 가장 강력한 재판 기준 가운데 하나는 덕입니다. 특히 오제본기 같은 기원서사에서는 황제요순 같은 인물이 단지 강한 군주가 아니라 덕이 하늘과 사람을 감흥시키는 존재처럼 배치됩니다. 이는 후대 정사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었고 본기라는 형식 자체가 제왕을 후대의 강기로 세운다는 해설도 붙습니다. 덕은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사기에서 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사적 욕망을 절제하는 힘,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통치의 힘, 질서를 세우는 정당성, 천명과 연결되는 도덕적 자격. 따라서 어떤 인물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해도 덕이 부족하면 최종 판정에서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정치적으로 실패했어도 충절과 고결함이 크면 역사법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두 번째 재판 기준 의와 충. 사기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의와 충을 매우 중시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백이열전입니다. 백이숙제는 현실 정치의 승자가 아니지만 주무왕의 은정벌 뒤 새 질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끝내 굶어 죽는 선택을 통해 끝까지 자기 도리를 지킨 인간으로 세워집니다. 사기 열전의 맨 앞에 이 이야기가 놓인 것 자체가 사마천이 열전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여기서 설정했음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로는 나라를 구하지 못했지만 충절의 화신처럼 남습니다. 형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의와 결단의 표본처럼 남습니다. 이처럼 사기에서 승패는 중요하지만 최종 판정은 종종 의로운가 아닌가로 내려집니다. 즉 사기의 법정에서는 이겼는가보다 옳았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5. 세 번째 재판 기준 사사로움과 공공성.
사기가 사람을 선악으로 가를 때 자주 쓰는 숨은 기준은 사적인 욕심이 공적인 질서를 얼마나 무너뜨렸는가입니다. 권신, 간신, 홍리, 아첨하는 신하, 지나치게 잔혹한 법 집행자는 대개 자기 이익이나 자기 권력 혹은 자기 감정 때문에 더 큰 질서를 해치는 자로 그려집니다. 사마천이 여러 출처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때 단순한 사건 보고보다 그런 윤리적 방향성이 강하게 개입한다는 점은 출처 연구에서도 지적됩니다.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에서 악은 종종 본질적 악마성이 아니라 공적인 세계를 사적인 욕망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신은 단지 미운 사람이 아니라 정치 질서를 썩게 만드는 사람이고, 폭군은 단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천하를 자기 사유물처럼 다루는 사람입니다. 6. 네 번째 재판 기준 성공보다 마땅함. 사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현실의 성공이 곧바로 도덕적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우는 강하고 장엄하지만 끝내 질서를 완성하지 못한 인물로 남고, 유방은 더 현실적이며 질서를 세운 인물로 배치됩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단순히 성공했으니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각 인물이 마땅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묻습니다. 브릴레 연구가 말하듯 사기의 형식은 바로 이런 판정을 독자가 하게끔 유도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사기의 법정은 성공주의의 법정과 다릅니다. 패자도 도덕적으로 높을 수 있다. 승자도 윤리적으로 완전히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마땅했는가이다. 이 점에서 사기는 승자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승자를 계속 도덕신문대 위에 세웁니다. 7. 다섯 번째 재판 기준 하늘, 운명, 징조. 사기의 도덕 재판은 근대적 세속 법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늘, 천명, 징조, 응보의 감각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닐런의 논문은 사기를 읽을 때 현대적 객관 역사학 잣대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역사와 천도, 종교적 감흥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에서는 종종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인간관계를 넘어서 우주 질서와 연결된다. 결국 그에게 어떤 응답이 돌아온다. 이 응답이 늘 단순한 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명예이고, 어떤 때는 몰락이고, 어떤 때는 후세의 기억 그 자체입니다. 즉 사기의 법정은 국가법정인 동시에 하늘의 법정이기도 합니다. 8. 태사공활은 판결문이다. 사기의 도덕재판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태사공활입니다. 이 형식은 단순한 편집 코멘트가 아니라 사건과 인물에 대해 사마천이 직접 마지막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CTEXT의 태사공자서와 강열전 말미의 형식을 보면 사마천은 자료를 제시한 뒤 스스로 판정관으로 등장합니다. 이 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린 뒤에도 마지막에는 사가의 판단이 더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구조는 이렇습니다. 서사가 전개된다. 독자는 인물에게 공감하거나 반감을 느낀다. 마지막에 태사공이 판결을 내린다. 그 인물의 기억 방식이 결정된다. 이 점에서 태사공활은 해설이 아니라 사실상 역사법정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9. 왜 사마천은 이런 법정을 만들었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사마천은 사람을 선하게 법정에 세우는가? 첫째, 그는 역사를 단순한 정보 보관소가 아니라 후세를 위한 교훈의 저장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뜻과 충신사의지사를 빠뜨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역사가 사람을 가르치는 기능을 가진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한 나라라는 현재를 정당화하려면 과거 인물들을 평가하는 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은 정통을 세운 자, 어떤 인물은 질서를 망친 자, 어떤 인물은 충절의 증인으로 분류될 때 현재 왕조의 위치도 더 또렷해집니다. 셋째, 사건보다 인간의 도덕성이 더 기억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정 구조는 독자가 역사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판단한 역사는 더 오래 남습니다. 10. 이 구조의 힘 왜 사기는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는가?
사기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재판관이 되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사기를 읽으며 단지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항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유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구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백이숙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사기는 정보를 넘어서 도덕적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이면서도 강한 문학적 생명력을 갖습니다. 11. 이 구조의 위험 선악의 법정은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만든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위험도 큽니다. 도덕 재판 구조가 강해질수록 실제 인간의 복합성은 줄어듭니다. 한 인물의 모순은 사라지고 몇몇 장면이 전부를 대표하고 구조적 원인보다 인물의 성격이 앞서고 역사적 실패는 곧 도덕적 실패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설명이 아니라 심판이 되고 복잡한 시대는 선악극으로 축소됩니다. 출처 연구가 보여주듯 사마천은 다양한 자료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애초에 복수의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즉 사기의 위대함은 바로 그 위험성과 한몸입니다. 12. AGI 시대에 왜 더 조심해야 하는가? AGI 시대에는 이 도덕 재판 구조가 더 쉽게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AI는 인물을 빠르게 요약하고 유형화하는 데 강합니다. 그래서 비판 없이 사기를 학습하면 AI는 다음처럼 너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론 완전한 충신, 항우 위대한 패자, 유방 질서를 세운 승자, 홍리 잔혹한 악인, 백이 절의의 상징. 이런 요약은 편리하지만 바로 사기가 만든 법정 구조를 현대 문장으로 되풀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그럴듯한 인물 판정일수록 실제로는 고대 텍스트의 도덕적 응축을 현대적으로 재포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I 시대의 역사 읽기는 다음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이 인물은 정말 선한가 악한가? 아니면 사기가 그렇게 재판해 놓은 결과를 우리가 다시 받아 적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AI는 고대의 도덕 법정을 디지털로 증폭하는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을 구조적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기는 사건보다 인간의 품성과 선택을 더 강하게 묻는 역사서이며 그 때문에 본질적으로 도덕 재판 구조를 띱니다. 둘째, 그 재판의 주요 기준은 덕, 의, 충, 공공성, 천명입니다. 승패보다 마땅함과 인간됨이 더 오래 남습니다. 셋째, 태사공활은 단순한 논평이 아니라 인물과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처럼 작동합니다. 넷째, 이 구조 덕분에 사기는 강력한 교훈성과 생명력을 얻지만 동시에 인간과 역사를 선악의 도식으로 단순화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다섯째, AGI 시대에는 바로 이 도덕 재판 구조가 자동 요약과 유형화 속에서 더 강하게 재생산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사기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그 판결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사기는 사람을 단지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역사와 하늘 앞에 세워 판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인물이 좋은가 나쁜가를 먼저 묻는 일이 아니라 왜 사마천은 끝내 그 인물을 법정에 세웠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에서 뵙겠습니다.